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저는 윤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문학 두 번째 시간이죠. 19강입니다. 176번부터 180번까지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76번의 발문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밑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작품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자, 이거는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규원가는 허난설헌의 작품이죠. 그리고 최초의 규방 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 작품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규방 가사 또는 내방 가사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쓴 가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진솔한 마음들을 가사라고 하는 장르에 담아서 표현한 것. 그걸 우리가 규방 가사라고 하고 그거의 어떤 선고자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허난설헌의 규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규원가 했을 때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자, 원망의 정서.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계속 야유원이나 이런 기생집 같은 데 다니면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자기를 뭔가 가까이 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이라고 했어요. 얼굴을 못 보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서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집에 아예 안 들어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안채가 있고 바깥에 사랑채가 있었으니까 남편이 자기 방인 사랑채만 왔다 갔다 거리고 안채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지나 말지.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 않으면 되는데 그리운가 봐요.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걸 굳이 12대 그리고 30날 이렇게 좀 숫자를 많게 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루하게 느끼고 남편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좀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화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피겠죠. 그런데 그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냐. 그럼 남편이랑 함께 하지 않은 지 지금 몇 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눈이 섞어치고, 자, 이 겨울의 계절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눈 얘기했고요. 자취눈이라고 하는 건 자취가 남을 정도의 눈을 말합니다.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여름 얘기했고요. 자,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비를 얘기했습니다.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삼춘화류라고 하는 건 꽃 피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에요. 좋은 시절. 꽃이 피는 꽃 구경하기 굉장히 좋은 시절. 근데 그 꽃 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뭐 같이 가고 그래서 즐겁고 하겠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남들은 다 꽃 구경한다고 가는데 나는 혼자 못 가는 그런 처지일 때 그 경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치가 되는 거죠. 이게 딱 그런 의미입니다. 삼춘화류, 꽃 피는 좋은 시절에 경물, 경치가 시름이 없다라는 거는 아무 감흥이 없다. 나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외로움이나 그리움만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가을달 방에 들고, 자, 여기서 가을의 계절감. 여기 춘이라고 했으니까 봄의 계절감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부터 해서 계절의 어떤 계절감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겨울 했고요, 여름 했고요, 봄 했고요, 가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1년 4계절을 전부 다 님이 없이, 즉 남편이 없이 지내는 외로움이나 좀 뭔가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자, 여기서 실솔은 귀뚜라미라는 뜻이죠. 귀뚜라미가 상에 울제라 그랬어요. 근데 귀뚜라미가 우는 게 그렇게 막 기쁘게 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움이나 한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 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뚜라미예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는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객관적 상관물 또는 감정입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한 걸 적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뭐 불러일으키거나 나타내는 역할 정도는 확실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을 말하는 거죠. 속절없이 생각이란 뜻입니다. 생각만 많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님이 없어서 그냥 시름이 많고 생각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아마도 이 모진 목숨이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에나 보려 하니. 꿈에서 누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라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여기서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은 아니에요. 그냥 풀벌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람에 지는 잎, 떨어지는 잎 소리랑 풀 속에서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자, 그러면 이 지는 잎하고 짐승하고 제가 세모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꿈에서 그 남편을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엔 꿈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잎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짐승, 풀벌레 소리겠죠. 그러면 이 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을? 네, 님과의 만남. 물론 이게 실제의 만남은 아니지만 꿈속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마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지는 잎과 짐승입니다. 자, 역할 알아두시고요. 자,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자, 여기서 는다라고 하는 것은 2인칭 주어일 때는 이게 의문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무슨 원수가 졌다고 내가 꿈속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조차 방해를 하냐. 이런 의미죠.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천상은 천상세계 말하는 거죠. 그 천상세계의 견우직녀가 은하수로 막혀 있어도 그러면 견우직녀한테는 은하수가 장애물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견우직녀는 그래도 은하수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7월 7석 1년 1도 7월 7석 한 번 만나는 날 그 1년에 한 번은 실기치 아니거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는 데의 의미예요. 자, 우리님 가신 후는 우리님이 우리님은 결국엔 남편이죠. 남편이 가신 후는 무슨 약수? 자, 이 약수도 결국에는 은하수랑 마찬가지로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님 가신 그곳은 도대체 무슨 약수로 가려져 있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겨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견우직녀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우직녀도 사실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 날이 훨씬 많고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데 나하고 님은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견우직녀와 그 다음에 화자와 님 이렇게 둘이 연결했을 때 오히려 이쪽의 상황이 더 크다, 이쪽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걸 비교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바로 견우와 직녀예요. 자, 그 다음에 난간에 비겨서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님 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그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모운, 그러니까 그 구름 있죠? 그러니까 그 노을 지는 그런 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운이 지나갈 때. 자, 이 초로가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눈물이 맺혀 있는 거를 연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운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물론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을 때 구름이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어떤 감정으로 보면 굉장히 슬픔을 배가시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쭉 깔아주고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소리를 더욱 서럽게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서럽기 때문에 새소리가 서럽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내가 서러워서 새가 서럽게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하겠지만 방명한 홍안이야. 그래서 방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팔자가 사나운. 자, 팔자가 사나운 홍안. 홍안은 원래 여인의 얼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여인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야.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아유, 나같이 이렇게 박명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 약간 탄직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있겠느냐, 없다는 거니까 서리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내가 정말 님 때문에 죽을 똥 살똥한다. 내가 정말 님 때문에 죽겠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는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작품은요 단순하게 님에 대한 원망만 드러나 있다기보다는 그 원망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실솔, 이거 귀뚜라미였죠.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아까 객관적 상관물까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번 괜찮고요. 자, 2번,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 네, 허난설원은 허균의 누이가 맞습니다. 자, 허난설원이 지은 작품이고요. 최초의 규방가사. 그래서 규방가사나 아니면은 뭐 내방가사나 이런 게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지은 가사 중에서 최초로 지은 가사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선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는 여인의 고통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아내를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납득이 전혀 되지 않죠. 충분히 막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법한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막 기다리고 막 원망을 하지만 막 그리워하고 이런 막 글을 쓰면서 밖에 이제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는 여인의 고통이 아주 잘 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에 보시면 화자는 남편으로 인해 겪는 모진 슬픔을 절제하면서 A불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A불비라고 하는 것은 슬프지만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정 절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시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떠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슬프지만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뭐 이런 정서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A불비가 어울리는 건데 지금 이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A불비의 태도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77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가시리가시리꼬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네, 가시리라고 하는 고려 가요 작품이죠. 자, 가시리는 그래도 꽤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거나 배우셨을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 꼬 나난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나난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룰루랄라 정도의 의미가 전혀 없는 여음에 해당이 돼요. 남는 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음수율에 치면 안 되고요. 음부율에 치면 안 되고 가시리 있고까지 하면 세 글자, 두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332조의 3음보 율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음보가 아니라 3음보예요. 원래 고려가요의 특징이 3음보의 분연체의 후렴구이기 때문에 그거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자, 해석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의미 단위로 묶었을 때는요. 가시리를 A로 놓는다면 가시리 있고도 A, 버리고는 B, 가시리 있고는 A. 그래서 이것도 A, A, B, A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앞에서 배웠던 그 사설시조에서도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뭐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이런 것도 전부 다 AA, BA 구조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위증질가 태평성대, 그럼 위증질가는 별 뜻이 없다 하더라도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를 나타내는 것인데 위에 지금 이별하고 있는 장면이랑 이거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자, 요게 모든 수에 다 들어있는 후렴구인데요. 이 후렴구가 내용과 조응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슬픈 상황인데 태평성대라고 하는 건 아우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후렴구와 원래 그 노래의 내용과는 서로 맞지 않고 상반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렴구가 하는 역할은 흥을 돋워주고 그 다음에 이게 연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연을 나누어주는 분연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후렴구가 하는 역할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후렴구는 생략했습니다.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고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자, 이 앞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 나를 버리고 진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하소연이 있다면 뒤에서는 조금 더 그게 심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상에 심화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총 4개의 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상이 그냥 제시가 됐다. 만약에 원망이나 뭐 그런 정서가 제시가 됐는데 이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심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잡사와 두어리만 하나 이걸 해석하면 붙잡아서 두고 싶지만 누구를요? 네, 님, 떠나는 님을 붙잡아서 두고 싶지만 이게 내 속마음이에요. 그쵸? 붙잡아서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 자, 리을쉐라가 나오면 뭐뭐 할까 두렵다는 뜻이죠. 자, 서나면이라고 하는 건 서운하면의 뜻이에요. 누가 서운하면? 자, 이미 내가 너무 붙잡아서 막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얘 왜 이래 하면서 좀 서운하게 느껴서 이게 서운하다기보다는 좀 뭐 질린다거나 뭐 이렇게 느껴서 아예 안 오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니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서러워하는 님. 이걸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서러워하면서 보내는 님. 그러면 내가 서러운 거고요. 서러워하면서 떠나는 님. 그럼 님이 서러운 거예요. 이걸 서러워하면서 떠나는 님으로 해석을 하면 님도 나를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알 수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면은 내가 서러워하면서 떠나는 님, 뭐 보내는 님이다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서러워하면서 보내는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 오셔셔 나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러운 님을 보내주는 건요. 이거는 그냥 만류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별을 수용하긴 하지만 뒤에다 이 말을 덧붙이는 거죠. 가시자마자 다시 오세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재회를 지금 소망하는 거죠. 재회를 소망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별을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지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두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해서 재회를 소망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나머지 건 한번 볼게요. 자,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 위증질과 태평성대 라고 하는 그 후렴구가 이거는 괜찮죠? 작품의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다. 자, 이 조응이라고 하는 건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이별의 노래인데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후렴구하고는 서로 내용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응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게 되겠죠. 1번 안 되고요. 자, 2번. 특별한 의미가 없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여음을 활용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이런 나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운율만 더해주는, 리듬감만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맞는 걸 찾으라고 했을 땐 2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이별을 거부하고 라고 했는데 네, 이별 거부하지 않았어요. 보내드리니 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용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별은 받아들이지만 재회를 희망하는 건 맞고요. 미래지향적인 태도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평민층에 의해 창작된 작품으로 이거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평민층이 창작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나는 음보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요의 어떤 음술로 음보율로 알고 있었던 3음보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건데 여기서 4음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3음보의 율격과 분연체 형식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사음보만 삼음보로 바꿔주시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들이 들어있었네요. 자, 17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한자 성어래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사설시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설시조는 평민들의 어떤 애환이나 진솔한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 작품은 뭐 어떤 게 굉장히 두드러지냐면 풍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설시조가 풍자와 해학을 빼면 약간 시체이긴 하지만 요거는 그 중에서도 해학보다도 풍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신이 사자하니 이 한 몸이 살려고 하니 물것 개워 못 견딜세. 물것이 많아서 못 견디겠다. 자, 이 물것이라고 하는 건 무는 거예요. 자, 이 무는 것들이 많아서 못 견디겠다. 자, 근데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무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수탈하는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뒤에서 뭐 빼먹고 막 괴롭히고 뺏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물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피를 이제 쪽쪽쪽 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중장에 가면은 길어집니다. 사설시조니까. 자, 피, 격, 같은, 갈랑리. 물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야 되니까요. 자, 피의 껍데기 같은 가랑리, 작은 이가 있고요. 그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예요. 뭐 동물이나 이런 거에 살고 있는 되게 조그만한 기생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를 말하는 겁니다. 보리알 같은 슈통, 요거는 약간 보리알 같이 통통하게 살찐 이를 말한대요. 자, 줄인 이, 굶주렸던 이도 있고, 갓간 이, 갓 알에서 나온 이도 있고요. 잔벼룩, 굵은 벼룩, 벼룩이 뭔지 아시죠? 강벼룩, 외벼룩, 이건 벼룩의 그냥 종류입니다. 기는 놈, 뛰는 놈에, 벌레들 보면 막 기어가는 애도 있고 뛰어다니는 애도 있고 막 그렇죠? 자, 비파 같은 빈대 새끼, 비파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빈대 새끼. 사령 같은, 이 사령은 이제 밑에서 그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령 같은 등의 아비, 등해라고 하는 벌레가 있대요. 각닭이, 사마귀, 샌바퀴, 하얀 바퀴, 누런 바퀴, 바금이, 거저리. 자, 이거 다 무는 종류, 벌레들의 종류입니다.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가 길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찐 모기. 자, 그래서 목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기예요, 모기. 자, 그리마, 뾰로기, 주야로 빈때 없이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뜯거니, 물고, 쏘고, 빨고, 뜯고. 자, 이러면서 심한 당빌리, 이 당빌리가 당비루라고 하는 그냥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에 물리면 막 긁게 되고 부풀어 오르고 하잖아요. 자, 그런 피부병을 생각하시면 되고, 예서 어려워라. 여기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살기가 어렵다. 무는 게 너무 많아서 막 피부병이 여기저기 나가지고 나는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중에 참아, 못 견딜 손. 그 중에서 절대 못 견딜 만한 거, 제일 심한 거가 뭐냐면 6월의 복더위에 쉬파린가 하노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못 견딜 만한 건 바로 6월 복더위의 쉬파리다. 근데 이 쉬파리가 결국엔 탐관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는 것들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바로 탐관오리가 제일 심하다. 그래서 나를 피 빨아가고 이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목이나 이런 뭐 그리마나 벼룩이나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풍자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 즉 탐관오리의 횡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이런 주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한자성어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한자성어의 뜻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단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뜻들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탄지고라고 하는 거는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 즉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도탄지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도탄지고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솔수식인이라고 하는 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치 막 짐승에게 뜯겨 먹히는 것처럼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낼 때 솔수식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나 이 도탄지고나 솔수식인 둘 다 지금 요 시조하고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자성어였고요. 세 번째, 촌전척택이라고 하는 거는 한치의 논밭과 한자의 집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집터와 작은 땅을, 적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넓지 않은 땅.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땅을 이르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뭐 가난한 상황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 이거는 뭐 수탈을 당한다거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의 가정맹어호, 이게 무슨 뜻이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맹어호는 굉장히 뭐 정치를 포악하게 하거나 폭정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 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어호와 같이 한꺼번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렴주구라고 하는 한자성어 또 있어요. 이 가렴주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을 때. 자, 그래서 한자성어 지금 백성들이 뭔가 수탈당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한자성어들을 쭉 봤는데요. 우리가 사설시조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탈당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자성어와 연관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배웠던 요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를 푸는데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 노름 와서들라 하면서 읽어보니, 자, 요 작품은 자, 댄동어미 화전가라고 하는 가사예요. 자, 이건 조선 후기 가사, 이것도 규방 가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좀 재밌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독백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렇게 대화로 나타나 있어요. 이 댄동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자,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화전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부녀자들이 모여서 그 전을 부쳐 먹으면서 서로 이제 회포를 풀고 했던 그런 풍습인데요. 여인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의 가사노동이라든지 시집살인 같은 거에 시달려서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노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부녀자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댄동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몇 번, 한 4번 정도의 남편을 잃은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이 자기 친세나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댄동어미가 너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개가를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풀어주면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피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 노름 와서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그러니까 꽃빛이나 새소리나 밝은 달이나 뭐 맑은 바람이나 이런 거 다 좋은 거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면 된다. 그거를 되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저것도 슬프고 이것도 슬프고 막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동무 좋은 노름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해서 제대로 보면 관개치 않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좀 이상해서요. 제대로 보면은 괜찮은데 고운 꽃도 그렇게 막 새겨서 보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눈이 캄캄 안 보일 때가 있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새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거 왠지 슬픈 소리 같아 막 이러면서 다시 듣고 슬픈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가 경우에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자, 요걸 지금 댄동어미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은 다 뭐에 달렸다? 네,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내가 마음만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꽃은 그냥 저절로 피는 거고,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새도 그냥 우는 거고, 달도 그냥 뜨는 거고, 바람도 그냥 맨날 부는 거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프게 보려고 하니까 슬프게 보이는 거지, 사실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이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가부.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얘기냐면요. 그 댄동어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마음에 달렸으니까 그냥 예사로 보면 된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면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네가 너무 슬픈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슬퍼 보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앉아 울던 청춘가부가요. 황현대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아서 댄동어미 말 들으니, 자, 지금 청춘과부와 댄동어미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춘과부가 댄동어미 말을 듣고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말씀마다 개개 오래. 말씀마다 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인해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붙여보세요. 마음이 이제 좀 풀렸나 봐요. 댄동어미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슬퍼하면서 꼭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화전놀이 왔으니까 우리 즐겁게 놀아보자 하고 마음을 바꾼 거죠. 이팔 청춘 이내 마음 봄 춘자로 붙여두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붙여두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꾸법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리듬감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이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젊은 그 과부의 나이, 그리고 화용월태라고 하는 건요, 예쁜 그 여인의 얼굴을 나타낼 때,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팔 청춘과 화용월태를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고, 물론 과부가 됐긴 했지만 나이도 젊고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봄춘자 꽃 화자로 붙여보자, 화전놀이 하면서 좀 즐겨보자, 이런 거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새우 춘풍에 붙여두고, 한숨도 그냥 비 내리는 거나 바람 부는 거에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심들 새나 가져가라. 뭐 이런 거죠. 일촌 간장 쌓인 근심. 이 간장에 쌓인 근심 도화 유수로 씻어볼까? 그 복숭아꽃이나 흐르는 물이나 거기다 다 씻어버릴까? 천만첩 이나 쌓인 서름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웃다 보니까 그 전까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서름도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댄동어미 화전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이거는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사음보의 운율과 유사한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 맞고요. 괜찮고요. 자,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인 화전놀이. 자, 꽃을 이제 붙여서 먹는 화전놀이를 소재로 쓴 조선시대의 가사 맞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대화체를 활용한 거 맞죠? 그래서 그 댄동어미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과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계층 간의 갈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과부로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 한 인간이 겪은 어떤 파란만장한 삶 이런 걸 나타낸 거지 계층 간의 갈등은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을 때는 3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고 지금 대화체를 활용했다는 건 맞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운문의 형식에 산문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애초에 가사문학의 특징이에요. 이 가사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운문문학에 해당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산문적인 내용을 많이 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운문의 형식의 산문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그 모여가지고 화전을 붙여먹는 그 일상생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4번도 괜찮은 설명이 되겠죠. 자, 180번 문제입니다.
자, 시어나 식구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작품에 보시면 자, 요 작품의 이름은요.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황의 작품이죠. 자, 이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총 12수로 되어 있는데 전 6곡이요. 그리고 후 6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이제 12개의 그 연시조가 되는 건데요. 자, 이 전 6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약간 자연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 후 6곡에는 언학이라고 해서 학문 수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아무래도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곳을 지어놓고 거기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면서 도산서원 가보면 이렇게 되게 산세도 되게 좋고 앞에 물 흐르고 하거든요. 그런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도 학문을 수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도산 12곡은 약간 목적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도산 12곡을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문을 하고자 하는 그 성리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지은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하고 나의 수는요. 언지의 내용이 아니라 언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2수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 두 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당시에 녀던 길을 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녀던 길. 우리가 녀다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가다 라는 뜻인데 아니면은 걷다 아니면은 살아가다 지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새에다가 녀다를 갖다 두면 날아가다 물이면 흐르다 구름이면 지나가다 어쨌든 가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가던 길을 걷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자, 이황이 원래는 학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녀던 길이라고 했던 것은 학문 수양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학문 수양의 길을 몇 해를 버려뒀대요. 왜냐하면 벼슬길에 나아갔기 때문에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학문을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학문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불러서 행정직으로 뭐 장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를 하게 된다든지 했어요. 그러면 그런 나란 일을 하느라고 뭔가 수양하는 거나 학문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 그런 녀던 길에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는 것도 역시 벼슬길을 뜻하는 거죠. 벼슬길에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벼슬길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온 거죠.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는가? 자, 이제야 돌아오나니, 자, 이제 돌아왔으니,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으니, 연대. 이거는 다른데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대, 다른데라고 하는 건 이건 벼슬길 말하는 거예요. 벼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것들.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 마로리, 마음을 두지 않겠다. 즉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제 계속 학문 수양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야 돌아온 거로 끝났는데 이제야 돌아오나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걸로 시작을 하는 거면 꼬리를 물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연쇄법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는요. 당시에 녀던 길, 그러니까 자기가 학문했던 길을 버리고서 벼슬길에 나갔던 걸 이제 약간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다음 수입니다. 자, 다음 수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청산하고 유수가 지금 자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지, 언학이라고 했을 때 이거 언지인가 보다, 자연 친화적인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청산하고 유수는 단순하게 그런 자연물의 의미가 아니고 뒤에 만고의 푸르다. 그리고 밤낮으로 막 그치지 않고 흐른다 라고 하는 지속성. 그리고 변함없음. 요 속성에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표현법으로 보자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거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일단 대꾸법 쓰였고요. 청산과 유수는 같은 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마라 하면서 청산과 유수에서 우리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자연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해보자. 만고상청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랜 세월 동안 푸르자라는 건데, 아니 무슨 사람이 나무도 아니고 그냥 푸른 걸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결국에 이 만고상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 말고 학문 수양에 뭐한다? 네, 정진한다. 자, 우리도 그치지 말고 그 청산이 계속해서 푸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학문에 정진해보자 라고 하는 다짐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학문 수양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만고상청을 학문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건 그냥 자연 친화적인 걸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연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언학에 해당되는 거다. 만고상청은 진짜 내가 풀겠다는 게 아니라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를 잘 보시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원한 식구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여던 길은 화자가 학문 수양에 힘쓰던 시절을 의미한다.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던 길이 여기 있어요. 이게 당시에 학문 수양하던 길이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는 맞는 게 되겠죠. 자, 어디가 다니다가 이 여던 길을 버려놓고 어디 다니다가 왔다 그랬어요. 그게 벼슬길에 다니다가 왔다고 했었으니까 화자가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하던 시절을 의미한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청산과 유수의 속성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 여기서 지향한다는 건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만고상청하겠다. 학문 수양을 좀 잘해보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 지향하는 삶의 태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맞겠죠. 그럼 4번이 답이란 얘기인데요. 만고상청하리라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와라고 했어요. 자, 이걸 모르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고상청하겠다라고 하는 건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여기서 자연 친화적인 걸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1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181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